여러분,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물론 살아 있지요. 당연한 질문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 안에 사실은 아무도 제대로 짚어주지 않은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뭘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물리적 사건인가? 그리고 그 사건이 매 순간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안쪽 벽에서는 어떤 분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자의 수명이 채 10초가 안 됩니다. 잠깐만요. 10초가 아니라 어쩌면 5초, 어쩌면 그보다도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자는 태어나자마자 분해됩니다. 창고에 쌓아둘 수도 없고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 즉시 만들어서 바로 내보내야 하는 유통기한이 숨을 들이쉬는 시간보다 짧은 분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라지는 분자가 없으면 여러분의 심장은 단 몇 분도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혈관은 굳어버리고 혈압은 치솟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관 노화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끊임없이 사라지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냄으로써 겨우 균형을 유지하는 것. 오늘 파인만의 길이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이 사라지는 분자의 이름이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이 분자의 존재가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기묘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혈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그 그림을 함께 그려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관을 파이프로 생각합니다. 심장이라는 펌프가 피를 밀어내면 그 피가 파이프를 타고 온몸으로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혈관이 노화된다는 것은 이 파이프가 오래되어 안쪽에 때가 끼고 좁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석회질이 쌓이는 것처럼요. 이 그림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빠진 부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파이프는 수동적입니다. 펌프가 밀면 그냥 통로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혈관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반응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감지하고 그에 맞게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잠깐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려지까지 뛰어간다고 해보세요. 심장이 빨리 뜁니다. 더 많은 피가 더 강하게 동맥을 밀고 지나갑니다. 이때 혈관이 그냥 파이프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그 순간 스스로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로가 러시아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차선을 늘리는 것처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은 혈관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뇌가 지휘하고 혈관이 따른다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혈관의 한 조각을 잘라내어 실험실 접시 위에 올려놓습니다. 뇌와의 연결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 혈관 조각의 피를 강하게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혈관은 넓어집니다. 뇌의 신호 없이도요, 혈관 자체가 압력을 감지하고 스스로 반응한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진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980년 한 연구자가 혈관 안쪽 세포를 우연히 제거한 채로 실험을 진행하다가 기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포가 있을 때는 혈관이 이완되는데 세포를 제거하면 이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혈관 안쪽의 세포층, 그러니까 내피세포라고 불리는 이 얇은 세포들이 단순히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연구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만큼은 분명합니다. 내피세포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그 무언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이 과학자들을 10년 넘게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답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기체였습니다. 살아있는 세포가 기체를 만들어내어 신호로 사용한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당시 과학자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체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너무 빨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세포막을 통제 없이 통과해 버렸습니다. 신호로 쓰기에는 너무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안정함이 이 분자의 작동 원리였습니다. 이 분자의 이름은 산화질소입니다. 질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한 아주 단순한 분자입니다. 산화질소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분자가 하는 일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분자를 여러분의 동맥을 감싼 근육세포에 닿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근육이 마치 오랜 긴장이 풀리는 것처럼 스르륵 이완됩니다. 혈관이 넓어집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피가 더 잘 흐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열초 안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산화질소는 그것으로도 이미 분해되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지금 이 순간 유연하게 뛰고 있는 것, 혈압이 적정하게 유지되는 것, 심장이 무리하지 않고 펌프질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채 열초도 살지 못하는 기체 분자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분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혈관은 이완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런데 이걸 발견한 과학자들은 199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3명의 연구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서로 모르는 채로 같은 물질을 다른 각도에서 쫓다가 결국 같은 답에 도달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가 기체 신호를 만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신호가 심혈관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자, 여기서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그렇다면 이 산화질소는 도대체 왜 그렇게 짧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걸까요? 왜 더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설계상의 결함일까요? 아니면 바로 이 덧없음이 핵심인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촛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촛불은 무엇인가요? 흔히들 촛불이 빛을 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생각해 보면 촛불은 빛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촛불의 본질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연료가 타오르는 그 반응 자체입니다. 그 반응이 멈추면 빛도 없습니다. 빛을 창고에 보관할 수 없듯이 촛불을 꺼진 채로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산화질소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 분자가 짧게 사는 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이 분자의 수명이 바로 신호의 정밀도입니다. 오래 남아있으면 신호가 뭉개집니다. 필요한 순간에 만들어지고 역할을 다하면 사라집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동안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심장이 느려지면 생산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는 만큼 만들어냄으로써 균형을 유지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생산의 과정.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생산이 멈추거나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 생산을 방해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상황이 진짜 복잡하고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이 혈관 노화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예순이 넘은 사람,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혈관에 기름이 낀 사람, 그리고 원인은 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운동을 안 했거나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라고요. 이 그림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혈관 노화의 과정은 예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훨씬 이전부터 조용히 진행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특정 위험 요인을 가진 20대
30대에서 이미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는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고 겉으로는 아무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찍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의 혈관은 나이보다 훨씬 젊게 유지되고 어떤 사람의 혈관은 나이보다 훨씬 빨리 늙는 걸까요? 여기서 흔히 나오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유전자, 콜레스테롤, 혈압, 이것들이 주범이라고들 생각하시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것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혈관을 망가뜨리는가? 그 메커니즘을 파고들면 결국 하나의 공통된 경로에 도달합니다. 산화질소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촛불 비유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촛불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바람이 불어서일 수도 있고, 심지가 너무 짧아졌을 수도 있고, 산소가 부족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두워졌든 간에 결과는 같습니다. 빛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혈관에서 산화질소 생산이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경로가 있지만 결국 도달하는 곳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생산을 방해하는가?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갈라집니다. 첫 번째 경로는 의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산화 스트레스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산화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오는 그 개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몸이 산성이 된다거나 뭔가 막연하게 몸이 나빠진다는 정도입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활성산소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산물이 생깁니다. 전자 하나가 모자라서 불안정한 분자들, 그래서 주변의 다른 분자에서 전자를 빼앗으려 드는 분자들입니다. 이게 활성산소입니다. 이 분자들은 자신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근처에 무엇이든 건드려 버립니다. 보통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이것들을 잡아냅니다. 활성산소를 무력화하는 분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기면 혹은 항산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불안정한 분자들이 제어되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산화질소 입장에서 이건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산화질소는 반응성이 매우 높은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와 만나면 즉시 반응해서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혈관 근육에 도달하기도 전에 중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산화질소가 특정 활성산소와 만나면 단순히 사라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산화질소를 만들어야 하는 바로 그 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악순환입니다. 산화질소가 줄고 세포가 손상되고 세포가 손상되었으니 산화질소를 더 만들지 못하고 그러면 또 줄고 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익히 들어봤을 것들입니다. 담배 연기는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혈관 기능을 측정해 보면 혈관의 반응 능력이 단 몇 분 만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뱃살은 그냥 저장된 에너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염증 신호를 내뿜는 활성 조직입니다. 수면 부족, 만성 고혈당, 움직이지 않는 생활, 이것들 모두 같은 경로를 통해 산화질소 생산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제를 먹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파인만이 자주 강조하던 것처럼 이름을 아는 것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적은 양의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세포 신호 전달에 필요합니다. 고농도의 단일 항산화제를 쏟아부으면 오히려 이 균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과
알약으로 특정 성분을 대량 먹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꽤 놀랐습니다. 혈당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혈당이 높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높을 때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가의 문제입니다. 당화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면 이 포도당 분자들이 단백질에 달라붙습니다. 아무런 생물학적 목적 없이 그냥 달라붙어 버립니다. 정밀하게 작동해야 하는 기계 부품에 끈적한 시럽이 들러붙는 상상을 해보세요. 부품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맞물리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도 단백질입니다. 이 효소가 당화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도 단백질입니다. 당화되면 뻣뻣해집니다. 심지어 내피세포의 표면 수용체, 그러니까 혈류의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들도 당화되면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피가 강하게 흐를 때 내피세포가 그 마찰을 감지하고 산화질소를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 센서가 끈적한 시럽에 절여져 있으면 마찰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신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산화질소 생산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경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속에 사는 세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산화질소가 혈관 내피세포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산화질소를 만드는 두 번째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의 시작점은 혀와 잇몸입니다. 작동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시금치, 비트, 루콜라처럼 질산염이 많은 채소를 먹으면 이 질산염이 소화관을 통해 흡수되어 피에 섞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몸이 아주 기막힌 일을 합니다. 침샘이 이 질산염을 혈액에서 끌어당겨 고농도로 모아 침 속으로 뱉어냅니다. 마치 특정 성분만 골라 농축시키는 정제 장치처럼요. 그러면 이 질산염이 풍부한 침이 입안을 채웁니다. 그리고 입속에 사는 특정 세균들이 이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이 침을 삼키면 위장의 강한 산성 환경에서 아질산염이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분자입니다. 이건 진화적으로 매우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질산염이 풍부한 식물을 많이 먹었고 이 두 번째 공장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보험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기묘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살균 구강청결제가 이 두 번째 공장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입안의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꿔주는 세균들을 모두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강한 살균 구강 청결제를 사용한 후 며칠 만에 수축기 혈압이 뚜렷하게 올라가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양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강 위생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매일 독한 살균제로 입안을 헹구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입안의 모든 세균이 적이 아니라는 것, 그중 일부는 우리 심혈관 건강을 돕고 있다는 것,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혈관 건강을 생각할 때 심장과 혈관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입안의 생태계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적들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든 당화든 구강 미생물의 파괴든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산화질소라는 촛불을 꺼뜨리는 방향으로.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묘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촛불을 다시 밝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미 굳어버린 혈관이 다시 유연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운동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운동이 심장에 좋다는 말,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좋은지,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좋은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냥 좋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산화질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운동이 왜 혈관에 좋은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의외로 혈관 노화라는 문제 전체를 다르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피가 더 빠르게 흐릅니다. 동맥을 지나는 피의 속도가 빨라지면 혈관 내벽에 가해지는 마찰력이 커집니다. 피가 내피세포 표면을 더 강하게 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찰을 내피세포가 감지합니다. 센서들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세포 안으로 전달됩니다. 야, 지금 피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다. 혈관을 더 넓혀야 한다. 그 즉시 산화질소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혈관이 이완됩니다. 이것만 보면 운동할 때만 혈관이 좋아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운동이 끝나면 산화질소도 사라지고 혈관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꾸준히 운동을 반복하면 내피세포는 기억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한다기보다 적응합니다.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의 양이 늘어납니다. 생산 능력 자체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기본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촛불 비유로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아주 가느다란 심지의 촛불이었는데 꾸준히 잘 타오다 보면 심지가 굵어지고 더 잘 타오르는 촛불이 됩니다. 기본 밝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쓰는 만큼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진다는 생물학의 근본 원리가 내피세포에서도 작동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마찰 자극이 없어서 생산 라인이 약해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1시간에 딱 5분씩만 일어나 걸어도 이 저하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5분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이제 수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관점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잠을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의식이 꺼진 시간. 그런데 혈관의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잠은 가장 능동적인 수리 시간입니다. 낮 동안 여러분의 혈관 내피세포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혈압이 오르내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출렁이고 혈당이 변동하고 활성산소의 폭격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피세포들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이 손상을 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이 되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고 교감신경이 조용해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이 깊은 이완에 들어갑니다. 손상된 내피세포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수리 시간이 사라집니다. 손상은 계속 쌓이고 수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건강한 젊은 사람도 단 하룻밤 수면을 설치기만 해도 혈관의 반응 능력이 측정 가능하게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룻밤만으로요. 그리고 이 상태가 몇 달, 몇 년 누적되면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즉 산화질소 생산을 방해하는 것들과 돕는 것들, 이것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들, 즉 활성산소, 당화, 좌식생활, 수면 부족은 모두 내피세포에 부담을 주고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돕는 것들, 운동과 채소와 수면은 모두 내피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촛불에 좋은 연료를 공급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는 열초짜리 분자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처음엔 단순한 생물학적 의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건 사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정적인 상태인가? 아니면 과정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어떤 세포는 며칠, 어떤 세포는 몇 달, 어떤 세포는 몇 년마다 새 것으로 바뀝니다. 혈관 내피세포도 손상되면 교체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분과 10년 전의 여러분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물질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원자들이 같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패턴, 즉 관계와 과정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같은 패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화질소가 이런 의미에서 상징적입니다. 이 분자가 열 초마다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명 전체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끊임없이 사라지고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파인만은 생물학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리학자로서 그는 생명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 현상이 작동한다면 그 아래에 어떤 단순한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 원리를 찾아라. 산화질소의 경우 그 단순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신호는 명확해야 하고 빠르게 사라져야 한다. 오래 남아있는 신호는 노이즈가 됩니다. 정밀한 제어가 불가능해집니다. 열초짜리 수명은 버그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 그토록 정밀하게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는 단순히 세포가 낡아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얼마나 잘 잤는지가 쌓여서 지금의 상태가 됩니다. 노화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미 혈관 기능이 떨어진 사람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이미 기능이 떨어진 혈관도 꾸준한 운동과 생활 변화를 통해 반응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내피세포는 죽지 않은 한 자극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산화질소가 중요하다, 내피세포를 잘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왜 이토록 중요한 메커니즘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걸까요? 파인만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름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늘 구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혈압이 높다는 것,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은 압니다. 그 이름들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혈관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은 훨씬 드뭅니다. 이름만 알면 뭔가 조처를 취하려 할 때 선택지가 좁습니다. 혈압약을 먹거나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먹거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더 많은 선택지가 보입니다. 어떤 음식이 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운동이 왜 효과적인지, 수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해에서 나오는 선택은 그냥 따르는 지시보다 훨씬 강하게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협심증 치료에 수십 년 동안 쓰이던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약이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지만 왜 효과적인지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산화질소의 메커니즘이 밝혀지고 나서야 이 약이 몸 안에서 산화질소를 방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작동하는지 모른 채로 수십 년을 쓴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자주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산화질소처럼 열 초마다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는 분자들이 쉼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있을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이 당연한 살아있음이 얼마나 정교한 과정 위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면 뭔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제가 하나 고백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준비할 때 저는 한 가지 질문에서 오래 막혀 있었습니다. 산화질소가 중요하다는 것, 내피세포가 중요하다는 것, 이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단지 운동과 음식과 수면뿐인가?
스트레스는 어떤가? 스트레스가 심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나쁜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냥 나쁘다고만 합니다. 자, 여기서 메커니즘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몸의 오래된 부분, 진화적으로 아주 오래된 시스템이 반응합니다. 위험을 감지한 뇌가 신장 위에 붙어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 신호를 보냅니다.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도망치거나 싸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근육에 에너지를 보냅니다. 심장을 빠르게 뜁니다. 혈압을 올립니다. 감각을 예민하게 합니다. 이 반응이 단기적으로는 아주 유용합니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생각해 봅시다. 월요일 아침 회의 걱정, 마감 압박, 대출이자, 대인관계 갈등, 이것들은 실제로 여러분을 물리적으로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것들과 진짜 위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같은 비상 시스템이 켜집니다. 그리고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면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내피세포에는 코르티솔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이 수용체에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의 생산이 억제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말이 됩니다. 지금 도망치거나 싸워야 하는데 혈관을 이완시키는 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이 비상 상태가 몇 달, 몇 년 동안 이어질 때입니다. 혈관은 만성적으로 긴장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산화질소 생산은 억제됩니다. 염증 수치는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에 몸이 반응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교감 신경계의 반대편입니다. 깊은 호흡이나 안정된 상태에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코르티솔이 줄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월요일 회의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회의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은 상태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 그게 건강한 혈관입니다. 그 과정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갑자기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 선택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 내피세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건강하게 살라는 말 아닌가? 운동하고 잘 자고 채소 먹고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 이 질문을 처음 들으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 이야기로 가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내피세포를 생각해 봅시다. 이 세포들은 손상됩니다. 그리고 교체됩니다. 손상된 세포가 사라지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라져야 새 것이 와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가 열초 만에 사라지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정밀한 신호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사라짐이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세포와 분자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의 더 큰 규모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생물들은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이 순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현상 자체가 지구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세포도 어떤 개체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그 과정은 이어집니다. 릴레이 경기에서 바통이 계속 전달되는 것처럼 이 시각에서 보면 10초짜리 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는 영원한 지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다하는 것에 있다는 것. 산화질소가 10초 동안 혈관을 이완시키고 사라지는 것, 그 짧은 존재가 여러분의 심장이 오늘 제대로 뛰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추상적인 철학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메커니즘이 아주 실제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파인만이 강조하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운동이 좋다는 말을 듣는 것과 피의 마찰이 내피세포를 자극해 산화질소 생산 능력 자체를 높인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채소를 먹으라는 말을 듣는 것과 입속 세균이 그것으로 두 번째 공장을 돌린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가 있을 때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드실 때 한 가지만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열초마다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는 작은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자들이 쉼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한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혈관은 이완되고 피는 흐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의 끊임없는 갱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내일도 그 갱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혈관의 건강은 어떤 특별한 물질이나 비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피세포라는 살아있는 조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마찰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몸을 움직이는 것, 그 세포들이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잠을 자는 것, 두 번째 산화질소 공장에 원료를 공급하는 채소를 먹는 것,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몸 안에 어딘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혹은 이런 이야기가 내 몸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셨다면 꼭 의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물학적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실제 건강 문제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는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학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작동 방식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호흡 한번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초마다 새로 태어나고 있는 그 작은 분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파인만의 길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묘하고 흥미로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이 순간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